요즘 자주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좋은 작가가 되는 것보다 좋은 독자가 되는 것이 더 힘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인데요. 그럼 좋은 독자는 무엇일까? 정답은 없지만 지금까지 제가 내린 결론은 그 어떤 장르의 작품을 보더라도 그 매력의 요소를 발견하고 음미할 줄 아는, 음악으로 치면 클래식부터 데스메탈까지 다 들을 줄 아는 그런 리스너 같은 독자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런 기준에서 한 작품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평소 같으면 우리가 전혀 보지 않았을, 하지만 저런 좋은 독자, 좋은 리스너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꼭 한 번쯤은 봤으면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원작 만화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작품, 바로 벤자민 레데의 빅 배드 폭스입니다. 자, 2주의 만화 소식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웹툰 플랫폼 탑툰 PD를 사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작가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4월 네이버 웹툰 PD를 사칭하는 사건이 발생했던 것에 이어서 최근에는 웹 플랫폼 탑툰의 PD를 사칭하는 사건이 확인되었습니다. 사칭 계정은 탑코믹스 파트너란 이름으로 WONUAD@naver.com이라는 메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탑툰 관계자는 관련 내용에 대해 최근 탑툰 PD를 사칭하여 웹툰을 준비하시는 작가님들에게 연락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데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탑툰에서는 편집부 PD들이 독자적으로 접촉을 하는 경우는 있으나 이 경우에는 반드시 신분을 명확히 밝히고 안내해드리고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주의와 당부를 전하고 있네요. 웹툰 인사이트 뉴스에서 보고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런 거 혹하기 쉽죠. 왜냐면 누군가 내 작품을 알아봐주고 플랫폼에서 연재를 했으면 좋겠다든지 어떤 호감이 가는 말투를 했을 때 작가님들이 이렇게 혹하기가 쉬워요. 저도 그랬었고. 하지만 이 말씀드렸던 이 내용을 한번 기억하시고 앞으로 이런 메일 주소를 쓰고 있거나 관련돼서 뭔가 좀 의심스럽다 이런 경우에는 신분을 명확히 밝히라고 말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만화가협회에서는 공지를 통해서 현재 불법 사이트 고발을 위한 고발장을 작성 중에 있으며 관련하여 정보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과 저작권자 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하였습니다. 협회 내부적으로 이를 모두 수집하고 캡처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빠른 처리를 위해 저작권자들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고발을 위해서는 세 가지 정보들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 웹사이트 운영자들의 인적사항, 사무실 주소, 연락처 등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작가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복제한 저작물을 특정하여 관련 게재 내용들을 각각 캡처하는 것, 세 번째는 불법 성인 광고 게재 장면을 캡처해 주시는 겁니다. 다른 부분들은 작가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하시기 힘드실 수 있지만 특히 2번 항목, 작가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복제한 저작물을 특정하여 관련 게재 내용들을 각각 캡처, 그러니까 자신의 저작물이 게재되어 있는 내용들을 캡처해서 주시면 그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관련 정보들은 그 웹툰 한국만화가협회 이메일을 통해서 접수하실 수 있고, 협회에서는 자료가 수집된 대로 고발장을 완성하여 고발 일정 등을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거는 모든 저작권자 작가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은 내용이네요. 자, 2주에 출판된 만화책, 지난주에 제가 방송이 없었기 때문에 2주 동안 나온 것 중에서 한 편 골랐습니다. 제가 최근에 가장 열심히, 가장 재밌게 보고 있고 많은 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바깥나라의 소녀, 바깥나라의 소녀가 3권이 나왔습니다. 12월 18일날 월요일날 나왔네요. 시리얼 출판사에서 나왔고 제 기준에서는 정말 재밌습니다. 흑백 만화인데 흑백 만화가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퀄리티와 밀도 이런 것들이 적절해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흑백 만화가 밀도가 높으면 요새 사람들은 웹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워하잖아요. 그런데 그 밀도나 이런 것도 되게 적당하고요.
굉장히 좋은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1, 2권 보고 나서 제가 3권을 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나왔더라고요, 다행히. 근데 이번 3권 같은 경우에는 1, 2권이 좀 많이 잘 팔렸나봐요. 그래서 한정판이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3권 그냥 한 권만 사려면 8,000원인데 이게 한정판이라고 해서 이 내용 관련돼서 카페 타임이라는 그 동화책이 나왔어요. 아주 얇은, 이렇게 한정판에는 아주 얇은 이렇게 스페셜 에디션 북이 하나 들어있거든요. 이것과 같이 해서 보시면 정말 좋아요. 이거 같은 경우 스페셜 에디션 북 같은 경우에는 컬러로 돼 있어서 이 작가가 평소에 어떤 컬러를 생각하면서 이 작품을 흑백으로 표현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좀 알게 되고 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정판은 14,000원, 그리고 3권만 하는 거는 8,000원이네요. 자, 2주의 만화 소식, 출판된 책 이야기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소식들은 국내 최고의 웹툰 미디어 웹툰 인사이트에서 도와주고 계시고, 이 오늘의 출판된 만화책은 국내 최대의 만화책 전문 서점인 홍대 입구역 8번 출구 옆 북새통에서 보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 저는 웹툰 작가 곽시탈입니다. 저는 최근 스케치업 배경 모델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만든 스케치업 모델을 확인하시는 방법은 포털에서 곽시탈의 만화 공간을 검색하신 후 블로그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 감기가 다 낫지 않은 상태로 목소리가 새거나 이렇게 발음이 부정확하더라도 평소보다 더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애니메이션은 빅배드 폭스라는 작품입니다. 원작이 책인데요. 원작자와 애니메이션 감독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주되게 제가 소개해드릴 것은 애니메이션인데 이 책이 원작이기 때문에 책에 대한 소개도 조금 해드리면서 애니메이션에 대한 얘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레시피라는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프랑스에서 장기 베스트셀러가 된 최고의 인기 만화, 한 단계 성숙한 유머를 선사하는 놀랍도록 감미로운 우화. 2016년 앙굴렘 페스티벌 야수상과 푸낙 서점 만화상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시적인 유머가 돋보이는 걸작, 책을 덮을 때까지 읽기를 멈출 수가 없다. 엉뚱발랄하고 역동적인 상황을 연출하는 여우와 함께 끊임없이 뛰고 달리게 한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등장인물들과 혼혈일체가 될 수밖에 없는 웃음과 감동이 가득한 이야기, 빅배드 폭스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엔 여우라는 캐릭터의 이미지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외국에는 이 여우라는 캐릭터가 그 주토피아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뭔가 간사하고 야비하고 사악하고 항상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를 만드는 그런 캐릭터로 많이 비춰지나 봐요. 이솝우화에서도 그랬었나요? 저의 기억 속에는 이게 여우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거는 그 학이랑 음식 먹는 거 있잖아요. 서로 집에 초대해서 학한테 접시에다가 이렇게 음식을 내줘서 못 먹게 만들고 뭐 이러는 내용, 그런 것들을 정도 기억 그 정도밖에 없고, 여우 그냥 보면 귀엽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여우는 그 눈속에서 뛰어노는 여우 있어요. 그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그래서 여우는 되게 귀엽다, 귀여운 캐릭터다, 이렇게 이미지가 돼 있는데, 주토피아에서도 그렇고 이 빅배드 폭스에서도 그렇고 여우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되게 간사한,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항상 트러블 메이커 역할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마 서양 유럽 쪽에는 아마 그런 식으로 되나 봅니다. 먼저 작가에 대해서 알아보죠. 벤자맹 레네. 그러니까 이게 프랑스 말로 읽어서 벤자맹 레네라고 읽나봐요. 근데 이게 그냥 우리는 영어식 발음이 익숙하면 영어로 읽자면 벤자민 레너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벤자민 레너. 근데 뭐
책에도 그렇게 표기가 돼 있고 인터넷에 찾아봤을 때 애니메이션 감독에서도 이제 벤자민 레네라고 돼 있으니까 벤자민 레네라고 읽는 게 맞겠죠.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만화가이자 애니메이션 제작자, 앙골렘 미술학교에서 만화 영화를 전공하고 이후 푸드리에르 애니메이션 학교에 입학하여 단편 영화들을 제작했다. 학교 졸업 후 가브리엘 뱅생의 어네스트와 셀레스틴 장편 영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미술 감독으로 일하게 되었으며 제작자 디디에 프레네의 제안으로 정식 영화 감독 데뷔를 하였다. 뱅상 파르트 스테판 오비의 감독과 공동 제작한 어네스트 셀레스틴으로 칸 국제영화제 감독 주관 최고 프랑스 영화상인 SACD상 수상을 비롯하여 아카데미 시상식과 안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등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서 수상 및 후보에 오르며 세계적 거장으로 발돋움하였다. 레네는 곧이어 빅배드 폭스를 출간하여 앙골렘 페스티벌 야수상 2016년입니다. 푸낙 서점 만화영화상 2016년, 미키 저널 독자 대상 그랑프리 2015년을 수상하였다. 이 작품 역시 같은 제작진에 의해 영화화되어 2017년 안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 공식 출품된 것은 물론 2017년 부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개막작으로 선정되어 화제를 모았다. 아이와 어른 모두에게 특별한 감동을 선사할 빅배드 폭스는 최고의 만화이자 의미 있는 교육적 메시지가 담긴 놀랍도록 흥미로운 우화로 평가받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애니메이션이 좀 더 잘 다듬어져 있고 세련돼 있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왜냐하면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컨셉적인 부분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캐릭터들이 관객을 상대로 연극을 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꾸며져 있고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세계의 연극을 보여준다는 느낌으로 캐릭터들이 등장해서 연극을 하듯이 이렇게 연극을 하는데 그게 이제 몰입도를 가지면서 사람들에게 애니메이션으로 빨려 들어가게 그런 설정과 캐릭터성을 부여해서 캐릭터들한테 보여주고 있거든요. 관객들한테. 그런데 이 빅배드 폭스라는 책 같은 경우에는 이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부분들 중에서 한 챕터를 담고 있어요. 이 여우에 관련된 우리가 빅배드 폭스라고 부르는 이 여우에 관련된 여우와 병아리 3마리가 얽히게 되면서 가지게 되는 이야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나와 있고, 만화책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의 내용이 제일 주된 긴 한 챕터의 내용으로 돼 있고, 그거 말고도 이 돼지와 오리 친구들이 겪는 어떤 이야기 한 챕터,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겪게 되는 내용, 이런 것들 한 챕터, 이렇게 해서 3개 정도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원작이 더 좋아, 애니메이션이 더 좋아,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만화책도 만화책만의 맛이 있고 애니메이션도 애니메이션만의 맛이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애니메이션이 더 재밌었어요. 그리고 한국 성우분들이 정말 그 맛을 잘 살렸더라고요. 이게 네이버에 가면은 빅배드 폭스를 그 4,500원에 주고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자막 버전이 없어요. 다 한글 성우 버전만 있거든요. 제가 일하는 IPTV 회사에도 이 성우 버전, 한국 우리말 버전이라고 하는데 우리말 버전만 들어와 있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리말 버전을 봤는데도 애니메이션이라 그런지 굉장히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특히나 이 빅배드 폭스 오늘 소개해드릴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동화 작업이 굉장히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 동화 작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겉선이 그냥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북미 애니메이션, 2D, 특히 2D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겉선이 어느 정도 일정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 통일돼서 작업할 수 있게 수월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작업을 많이 하는데, 이 빅배드 폭스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수작업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겉선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수작업 느낌이 나기 때문에 좀 더 동화 작업이 액션이나 이런 것들이 더 활발하다고 봤을 때 재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감독이 혼자 절대 다 만들 수는 없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 통일성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런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겉선 작업이나 컬러링 작업이. 근데 그것들을 좀 깨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어요. 어떤 통일감을 주면서 어떤 개성이나 이런 것들을 무차별화시키는 게 아니고 진짜 잉크 펜촉 찍어서 그리듯이 그런 느낌이 들게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다라는 것 같고, 이걸 위해서 밑에 동화 작업 하시는, 액팅 작업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초반에 힘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애니메이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을 때 이런 동화 작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이질감이나 이런 게 어디가 푹푹 튄다 이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고요. 그리고 동세나 이런 게 굉장히 좀 독특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평소에 많이 보던, 요새는 이제 3D를 많이 보니까 3D 좀 다르긴 한데, 이것도 그러면 같이 설명해 드죠. 3D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초당 프레임이라는 개념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3D는 뭐 손을 뻗는 장면, 이렇게 주먹을 쥐고 손을 뻗는 장면이 있으면 주먹을 쥐고 손을 뻗는 장면까지 모든 프레임들이 독자들의 눈에, 시청자의 눈에 다 보입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아마추어라는 거를 안에 박아서 뼈를 박는다 그러는데, 3D 같은 경우는 캐릭터 모델링을 하고 그 뼈를 박아서 그 뼈를 움직이면서 액팅을 하거든요. 그게 그렇게 동화 작업을 하는데, 3D 같은 경우에는 손을 이렇게 올려서 주먹을 쥐고 주먹을 이렇게 앞으로 내지른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거를, 그 키 값을 그대로 넣습니다. 몇 초까지 손이 주먹이 조져야 되고 몇 초까지 손이 올라와야 되고 그리고 몇 초 안에 이 손이 뻗어 나가야 된다라는 걸 키 값을 다 넣기 때문에 처음부터 내려진 손에서 올라와서 주먹을 쥐고 뻗는 장면까지를 한 프레임도 안 빠지고 다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되게 동세가 자연스러운데, 단점이 있다면 이것을 동화 작업을 하시는 애니메이터 분께서 어떤 중력의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살려서 동화 작업을 하지 않으시면은 굉장히 루즈하게 보일 수 있다. 모든 걸 다 보여주기 때문에 그 액팅이 재미랄까요?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그렇다고 너무 빨리 돌려버리면 또 현실감이 없어져 보이고, 그 빨리 돌리는 상황 속에서도 모든 액팅을 다 하도록 컴퓨터는 프로그래밍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이질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3D는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애니메이션이라는 이 동화의 맛, 애니메이팅의 맛을 내기에는 좀 힘들지 않나. 그거 작업을 굉장히 잘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2D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초를 지금은 요새는 29.9프레임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원래는 24프레임이거든요. 1초에 24프레임이 지나가는데 그거를 3프레임에 한 컷 정도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1초에 8컷? 많이 그리면 8컷, 작게 그리면 6컷, 뭐 4컷을 그리기도 하고요. 어쩔 땐 멈춰있는 컷도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동세가 튀죠. 그러니까 아까 똑같이 설명드리면 주먹을 이렇게 밑에서 올려서 내지르는 장면이 있으면 주먹이 툭툭툭툭 이렇게 끊기면서 올라와서 끊기면서 주먹을 쥐고 끊기면서 주먹을 앞으로 뻗기 때문에 그 과정에 애니메이팅이 중간중간 끊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시청자들이 봤을 때 그것을 머릿속에서 스스로 연상하게 만드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게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원통에 말 달리는 거 그려놓고 이렇게 원통을 빠르게 돌리면서 그 구멍을 하나 뚫어놓고 그 구멍 안으로 이렇게 싹 보고 있으면 그 원통에 말이 이렇게 달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거는 다 끊어진 말에 달리는 그림을 액팅해 놓은 것 뿐이거든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봤을 때 머릿속으로 저게 이렇게 빨리빨리 돌아가는구나 라고 하게 되는 그 연상작용이라는 게 있는데, 그 맛을 살리기에는 3D보다는 2D가 더 좋아요. 그런데 이 2D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말 중노동이거든요. 정말 노동력이 심하게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동 작업을 해야 됩니다. 2D 같은 경우에도. 3D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겉선을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모델링 팀에서 모델링을 해서 가지고 오면 거기 아마추어를 심어서 이제 애니메이팅을 하는데, 그 애니메이팅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어떤 느낌으로 할 거냐, 이것에 대한 어떤 그 기획 단계에서의 서로의 약속, 그리고 같이 손발을 맞춰온 사람들의 어떤 약속, 우리 애니메이션은 이런 느낌으로 동화를 줘, 이런 식으로 어느 생각이 있으면 어느 정도 맞춰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뭐 3D 애니메이션이 쉽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2D 같은 경우에는 이 겉선이 계속 자글자글 움직이기 때문에 이 2D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겉선이라든지 동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겉선을 그리는 게 어느 정도 통일성을 가지고 서로 약속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의 제작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보는 애니메이션 중에서는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일본 TV판 애니메이션들이 그런 제작비를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죠. 겉선은 보면 일정합니다. 정말 칼같이 일정해요. 그게 어느 통일성, 규칙성을 주고 우리는 이렇게 만들기로 약속을 했어라고 이제 약속이 돼 있어야 그 수많은 이제 원화 동화 작업을 해서 가지고 오면 그거 가지고 거기다 액팅을 하시는 분들이
그걸 보면서 이제 작업을 하는데 어느 정도 약속된 겉선을 만들어야 나중에 다 같이 이어 붙였을 때 어떤 한 작품의 통일성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빅배드 폭스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좀 깨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제 말은. 겉선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되게 이게 자글자글 거리고, 이렇게 겉선의 굵기도 막 제멋대로 진짜 그 출판 만화책의 맛을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문제는 조금 대단했다, 멋있는데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 겉선이 일정하지 않은데도 좀 이질감이 덜했어요. 동화 이렇게 애니메이팅해서 움직이는데 이질감이 덜했고, 그리고 이렇게 만들 수 있다면, 이런 식으로 겉선 작업을 해낼 수 있는데 애니메이팅을 하게 되면은 그 애니메이팅이 더 생동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이 빅배드 폭스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작품이다라는 거, 그 말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이 책 관련해서는 이제 웹툰 인사이트에 1월 1일, 1월 2일쯤에 원고를 투고할 생각인데, 개인적으로는 책보다는 애니메이션이 더 재밌었습니다. 애니메이션이 좀 더 구성져요. 설정을 좀 넣어서 구성졌는데, 저는 회사에서도 이 IPTV 회사에서도 작품을 받고, 지금 네이버를 통해서도 이제 오늘 편집을 끝마치고 나면은 다시 구매를 할 예정인데, 일단 책의 주된 내용은 농장이 하나 있는데, 이 농장 밖에 와일드한 야생에 이제 여우와 늑대가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늑대는 굉장히 강하고 사납고 이런 늑대라서 농장에 접근을 못 하는 거예요. 접근을 하게 되면 막 총 쏘고 막, 그래서 늑대는 농장에 접근을 해서 닭을 잡아먹고 싶은데 경비가 삼엄해서 못 가는 케이스인데, 반대로 이 여우 같은 경우에는 농장을 자유롭게 드나들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허당기가 강한 여우거든요. 그래서 가서 뭐 이렇게 가서 이제 닭들을 잡아먹으려고 닭한테 막 무서운 표정 지어도 닭들이 저리 가라고, 오늘 왜 또 왔냐고, 빨리 좀 나가라고 막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허당이죠. 자기는 굉장히 막 무섭게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오히려 그 농장에 살고 있는 돼지한테 물을 받아와요. 너 뭐 이렇게 닭도 못 잡아먹고, 그러니까 불쌍한 닭은 잡아먹지 말고 우리도 잡아먹으면 안 되니까, 농장 안에서는. 그러니까는 돼지가 막 그 농장에서 기른 무 같은 거 이제 여우한테 주면서 너희 집 돌아가서 이거나 먹어라,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굉장히 불쌍할 정도로까지 이미지가 추락돼 있는 여우 폭스가 이 주인공인데, 그래서 어느 날 이 늑대랑 이 여우가 닭을 너무 먹고 싶어서, 치킨을 먹고 싶어서 막 고민을 하다가 닭의 알을 훔쳐옵니다. 알을 3개를 훔쳐오는데, 닭들은 너무 무섭고 사납고 데리고 오기 힘들고 이러니까는 닭의 알을 훔쳐와서 그 병아리들을 부화시켜서 개들을 키워서 개들이 닭이 되면 잡아먹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알을 훔쳐온 거죠, 여우가. 근데 이 병아리가 부화를 하고 나서, 그거 아시잖아요. 병아리들이 부화하고 나면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거를 자신의 어머니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이 부화를 하고 나서 이 병아리 3마리가 이 여우를 자기 엄마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그런 상황에서 이 여우는 이 병아리들을 키워서 잡아 먹어야 되니까, 얘들이 클 때까지만 자기가 엄마 노릇을 해줘야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정이 들게 되고, 그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이 책의 주된 내용이에요. 마찬가지로 애니메이션도 이 책도 재밌습니다. 책도 재미있고, 우리가 평소에 많이 보던 그런 스타일의 만화책 구성은 아니라서 약간 힘드실 수는 있는데, 재밌어요. 책도 재밌는데, 애니메이션은 이 내용이 주된 내용인데, 이 내용의 앞과 뒤에, 그러니까 옴니버스식으로 구성을 한 거죠. 이 내용이 중간에 들어있고, 이 앞과 뒤에 이 농장에서 아까 물을 줬다는 돼지 있잖아요. 그 돼지의 캐릭터성을 좀 살려서 나오는 애니메이션이 있고, 뒤에 이제 아무래도 이게 아이들을 위한 그런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관련된 이야기가 좀 들어있는 내용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다 조합되어 있는 애니메이션을 여러분께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이 애니메이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거 참 잘 만들었다라는 게 첫 번째 제가 오늘 추천하려고 들고 온 이유고요. 두 번째는 성우분들.
한국 성우분들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맛을 잘 살린다고 할까요? 제가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이랑 이렇게 정서적 유대, 교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잘 모르는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 귀에는 한국 성우분들이 진짜 잘한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작품을 들고 온 이유가, 네 번째까지 이유가 있는데, 세 번째로 이 작품을 들고 온 이유는 이게 이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얘기하는 얘기지만 너무 자주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실증을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스몰 마켓입니다.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고 만화 시장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스몰 마켓이에요. 인구가 적고 그 적은 인구에서도 이 만화를 즐기는 인구가 너무 적어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항상 해외 시장을 겨냥하면서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는 먼 미래를 봤을 때 궁극적으로 그렇게 좋은 해답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는 또 말도 우리말만 쓰잖아요. 한글이라는 우리말만 쓰잖아요. 이 언어권도 갇혀 있는 상태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컨텐츠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언어가 갇혀 있다는 말은 서로 문화가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문화권도 갇혀 있고 언어권도 갇혀 있고 소수의 5천만에서 또 소수의 팬층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 이 만화판이 커지기 위한 당장에는 해외 시장을 겨냥한 이런 것들을 만들 수밖에 없겠지만 좀 더 10년, 20년을 놓고 봤을 때는 매니아층을 키워야 된다는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매니아층을 키워서 그 매니아층이 그 매니아의 아들들도, 그러니까 스타워즈처럼 그 매니아의 아들들도 같이 즐길 수 있고 그 할아버지가 또 그 손자랑 같이 즐길 수 있는 이런 컨셉으로 계속 나아가지 못하면 이 우리나라 안에서만 이 컨텐츠 만화 애니메이션 산업의 자급자족이 어려워집니다. 그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키워나가야 된다는 게 제가 평소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주장하던 건데, 이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냐면 미야자키 하야오의 바람계곡 나우시카, 여기 메이킹 북이 있는데 이게 고등학교 때 제가 들었던 얘기예요. 근데 오늘은 나우시카가 주제가 아니니까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처음에 나우시카를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애니메이션이라는 거는 큰 돈이 드는 문제예요. 그리고 큰 돈이 드는 만큼 많은 수익을 낼 수도 있는 장치이기도 하지만, 여튼 일단 큰 돈이 들어가니까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처음에 우리는 지금 바람계곡 나우시카 하면 우와 정말 재밌어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를 처음에 투자자들이 승인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 별 그렇게 크게 메리트 없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지브리에 굉장히 유명한 PD가 있죠. 미야자키 하야오랑 둘이서, 그러니까 미야자키 하야오가 작가의 최고의 행운과 최고의 덕목은 좋은 PD를 만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유명한 PD가 있어요. 근데 그 PD가 투자자를 상대로 왜 투자를 안 해주냐, 이 작품 정말 좋은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원작이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PD님, 제가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PD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다음에 또 지브리 거를 소개를 할 때 이 나우시카를 혹시나 소개할 시간이 있으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이 PD가 그 말을 듣고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한테 와서 그럼 우리 원작을 만들자. 그래서 만들게 된 게 만화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었는데 원작이 없어서 애니메이션 투자를 못 받으니까 그럼 차라리 원작을 먼저 만들어 버리자, 만화책을 해서 만들게 된 게 바람계곡에 나우시카 만화책인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미 시장에서 검증되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투자들의 입장에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최소한 매니아층이 있어야, 이런 매니아층이 있구나, 그럼 이 작품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자라고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뭔가 흥행될 가능성이 있겠는데, 돈을 댈 만한 필요성이 있겠는데라고 느끼는 거라서 그거를 원했던 거죠. 시장에서 먼저 간 봐라,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 당시에는 이렇게 어떤 감정적인 요소에서 그럼 만들지 이렇게 된 일이지만, 여기서 주는 굉장히 큰 교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한국도 애니메이션 사람이 굉장히 힘든데, 특히
유아용 애니메이션 계속, 아동용 유아용 애니메이션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고퀄리티를 담보하진 않아요. 기술적인 부분에서. 그런데 우리가 또 고퀄리티적인 부분도 담보를 하면서 애니메이션도 계속 만들어 나갈 시장도 필요하잖아요. 그걸 위해서는 원작이 필요하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웹툰 시장이 크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원작을,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먼저 원작을 웹툰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작을 웹툰으로 만들어서 그걸 중국 화이칸이나 아니면 한국 뭐 사이트, 그리고 뭐 일본도 괜찮고요. 아니면 인도 이런 데다가 먼저 원작 웹툰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 원작 웹툰을 만드는 비용을 애니메이션에 만드는 비용에다 같이 포함해서 투자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발 1년 안에 만들어라, 1년 안에 좀 다 끝내라, 이런 이 말도 안 되는 투자 좀 사이클을 가지고 하지 마시고 적어도 한 1년 반은 줘야 돼요. 애니메이션 만들 때 기획 단계까지 다 하면 한 2년 정도는 주셔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원작을 먼저 세상에 발표해서 그것을 보고, 아,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좋아하는구나, 저렇게 하면 좋아하는구나, 뭐 이렇게 했을 때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그 캐릭터와 스토리에 대한 어떤 친밀성을 쌓은 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또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유통을 시키면은 지금보다는 좀 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당장엔 그게 어려울지 몰라도 이 방식을 통해서 계속 제작을 해나가게 되면은 점점 그런 것들을, 그런 방식으로 즐기는 매니아층도 점점 생겨나오면서 그 리스크를 줄여나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다음 세대한테도 그런 것들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어떤 시장이나 매니아층이 열리게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층위를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한국은 굉장히 다이나믹한 나라이기도 한데 굉장히 고지식한 나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뭘 좋아하게 되면 잘 안 바꿔. 그러니까 특히 뭐 살아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처음 어떤 연예인을 좋아했는데 그 연예인이 사고 치면 얘 그다음부터 얘 싫어, 이렇게는 많이 하지만 만화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가 잘못할 일은 없잖아요, 실생활에서. 그래서 한번 좋아하고 한번 호감을 가게 되면은 어느 환경에서 딱 그 캐릭터를 발견했을 때 뽀로로다, 피카츄다, 이렇게 되듯이 바로 이렇게 되는 게 이 애니메이션과 만화 컨텐츠 캐릭터의 힘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작품, 지금도 이 벤자민 레네라는 사람이 이 작품을 먼저 만들고 그거 가지고 뭐 애니메이션을 혼자 만든 거 아닙니다. 자꾸 코가 막히네. 공동 감독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원작을 가지고 먼저 한번 검증을 하고 사람들에게 캐릭터에 대한 친밀성을 쌓게 하고, 그것 가지고 이제 또 애니메이션을 만들면 또 투자받기도 쉽고 투자하기도 쉽겠죠, 사람들이. 그리고 또 친밀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쳐다보게 되고요. 물론 이것에 대한 가장 큰 기준점, 제일 베이스먼트는 철저하게 계산되고 철저하게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해서 만들어진 기획안과 캐릭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씩씩씩 만들어서 캐릭터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 캐릭터가 숨을 쉬고 있어야 돼요. 캐릭터가 이렇게 붕 떠 있는 것 같은, 뭔가 가벼워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면 안 되고, 항상 캐릭터는 이게 중력의 느낌을 담고 있어야 돼요. 이게 땅에 얘가 서 있구나, 뭐 입체감이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얘가 땅에 서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야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셔서, 물론 많이 고민하시겠지만 만드셔야 되는데, 이게 이 기획을 먼저 하는 단계에서 한국 같은 경우는 웹툰이나 뭐 일본은 만화책,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콸칸의 웹툰이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어필을 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홍보를 먼저 해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강철비란 영화, 그것도 프리퀄 자세히 제가 안 봐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프리퀄을 웹툰으로 몇 편 만든 것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안 됩니다. 웹툰을 먼저 기획을 해서 웹툰과 같이 애니메이션을 기획해서 웹툰을 연재하는 사이에 애니메이션을 같이 만들고 있어야 돼요, 조용히. 그리고 그리고 웹툰 연재가 끝날 때쯤에 애니메이션을 개봉을 해서 사람들한테 팍 보여주게 되면 이제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것이 제가 이 작품을 들고 온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앞선의 인트로에서 했던 얘기. 좋은 독자란 무엇인가?
좋은 독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 얘기는 조금 이 만화와는 다를 수 있는 번외적인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와서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진지한 만화 이야기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시대 웹툰 작가들의 생존기의 저자 박인찬입니다. 돌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 감기가 덜 나와서 여러분들 들으시기에는 이게 코맹맹이 소리가 계속 날 거예요. 근데 제가 막 몸이 너무 아파서 막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라면은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게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뭐 머리가 아프거나 몸을 못 가눌 정도는 아닌데 코만 막혀 있어요. 코만 막혀 있고 기침만 가끔 나오는 상태라서 이런 몸 상태인데 방송을 계속 2주 3주 쉬는 건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방송을 하긴 하는데 코가 막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한 날씨 때문에 감기가 이렇게 잔잔하게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올 겨울에는 아마 코맹맹이 소리를 계속 방송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빅배드 폭스를 보면서 앞전에 말씀드렸던 거 3가지 말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좋은 독자라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얘기. 여러분들은 좋은 작가를 원하시죠, 항상. 저도 좋은 작가의 좋은 작품을 보기를 정말 원해요. 그런데 작가도 작가이기 이전에 독자거든요. 작가이기 전에 독자예요. 그래서 저도 작가지만 작가 이전에 제가 독자로서 내가 좋은 독자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좋은 독자란 무엇일까? 그럼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음악으로 치면 클래식부터 데스메탈까지, 그러니까 이런 프랑스의 꽁트와 슬립스틱이 주류를 이루는 이런 만화도 볼 줄 알고, 일본의 프랑켄프라인이라든지 이런 작품, 정말 고어틱한 이런 작품도 다 볼 줄 아는, 간츠나 이런 액션물들도 다 볼 줄 아는, 그런 보고 그 작품이 이런 매력을 가지고 있군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전 좋은 독자라고 생각해요. 혹자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게 다 중요해? 돈 내고 봐주는 사람이 제일 좋은 독자야? 라는 얘기는 하는데, 저는 좀 바꿔 얘기해서 돈을 내고 보는 건 당연하다. 돈을 내고 콘텐츠를 소비하는 건 당연하다. 오히려 무료로 공짜로 보는 것에 대해서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우리가 하물며 그 삼겹살 얻어먹는데도 약간은 미안해하면서 얻어먹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콘텐츠를 보는데 무료로 보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건 좀 어폐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돈을 내가 어떤 컨텐츠를 소비하고 즐기는데 돈을 내는 건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것까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두 번째는 그걸 당연한 기준으로 삼아서 첫 번째로 얘기해야 될 거는, 그러니까 스펙트럼 넓은 작품을 갖다 줘도 다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스포츠 만화를 보는데도 그리고 또 그 작가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도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그래서 어떤 만화든지 가져다 주면 이거는 이런 매력이 있는 작품이군, 좋은데, 하지만 내 스타일은 아니야,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그 교감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음악도 그렇고 이 책도 그렇고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나는 그냥 마음대로 휘갈겨서 만든 거야 라고 말하는 작가나 뮤지션, 아티스트들은 정말 1000만 명에 1명, 한두 명 정도밖에 없어요. 그렇진 않아요. 다들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고 뭔가 자기가 느꼈던 느낌의 응축 같은 것들이 다 있어서 그걸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에 대한, 특히나 지금은 이제 만화 얘기니까 만화 얘기를 주로 해서 얘기를 하면, 저 작가가 저 작품을 왜 저렇게 만들려고 했을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고민이죠. 이게 우리가 문학이나 이런 것들을 옛날부터 책을 많이 읽어라는 게 간접 경험이잖아요. 그 간접 경험이라는 게 어떤, 우리는 이때까지 다 그 책 속의 주인공들이 그 내용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들을 가지고, 나 같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했을까라는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말고도 이 작가는 왜 이걸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 단계까지 되어줘야 비로소 저는 이 독자가 이 작가를 자기와 동등한 위치에 놓고 본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아닌 이상은 이게 깔본다는 게 아니고 약간 내려다 보죠. 독자 입장에서는 그래, 네가 뭐 좋은 작품 만들어 왔어? 그럼 보자. 네가 맡은 작품이 뭔데? 라는 심리가, 뭐 존댓말로 뭐 만드셨네요, 한번 볼게요라는 것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만들어 왔냐, 한번 보자, 이런 마인드 두 개 다가 약간 독자가 위에 있는 입장에서 작가를 이렇게 내려다보는, 작품을 내려다보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거는 좀 이제 좀 더 발전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좋은 독자라면 이 캐릭터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경험을 했군이라는 생각도 가지면서, 그 다음을 넘어서 이 작가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 작가는 왜 이런 작품을 만들까? 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그걸 생각하게 되고 나서 뭐 대충 이런 거 같네 하고 흥미를 잃는다면 뭐 그 정도까지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 흥미가 잃게 되면, 제가 어떤 작가인지 쫙 읽어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이 작가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어느 나라 사람이고, 어느 문화권에서 어떤 소통을 하면서 살아왔구나라는 것까지 이해가 되게 되면은, 이제 이 캐릭터도 반짝반짝 빛나게 되지만 이 작품, 그리고 이 작가까지도 나한테 내 입장에서 반짝반짝 빛나게 돼요. 그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면 또 작가들에 대한 이야기, 뭐 구글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 많이 나오니까, 유명한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면서, 이 사람은 이런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해서 이런 작품을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작가들도 자기를 이제는 많이 내어놔야죠.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대단한 위치에서 독자들한테 나는 이런 작품을 만드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사람 대 사람인데 나는 이런 경험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 라는 거를 독자들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독자들은 그 설명을 듣고, 이 작가는 이렇게 생각을 했구나라는 것을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된 방식으로 이렇게 음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계는 뭐냐, 결국 우리가 이 모든 콘텐츠를 소비하고 이 콘텐츠에 돈을 지불하는 마지막 단계는 독자 스스로의 인생에 도움이 돼야 돼요. 독자 스스로 인생에 어떤 도움과 어떤 영향과 효과를 줘야 되는데, 이런 작가, 앞서 말했던 거 다시 정리하면, 작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들고 이 캐릭터는 어떤 경험을 했고 나였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것까지 얘기가 돼서 어느 정도 독자와 작가가 동등한 위치의 사람 대 사람으로서 보는 눈까지 키워진다면, 그 다음에는 이 모든 내용들이 자기 안에서 독자 스스로 안에서 소화돼야 됩니다. 소화돼서 자기만의 것으로 뭔가 저장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저장되었다가 나중에 뭐 블로그에 간단한 글로, 브런치나 블로그에 간단한 글로 표현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친구들과 말하면서도 나는 이 작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난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난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다 자기화시키는 그 과정까지를 습관화하지 않으면, 이 컨텐츠를 소비하는 단계가 이 정도까지 이르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그냥 심심해서 그냥 본다라는 것 정도, 그 단계 정도에서 좋은 작품들을 너무 많이 놓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전 조금 있어요. 제가 좋은 독자란 무엇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면서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된 건데, 이 빅배드 폭스로 다시 돌아오면, 전 애니메이션을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책은 먼저 컬렉팅은 해놨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매일같이 북새통이나 예스24, 알라딘을 돌아다니면서, 매일같이는 아니다 솔직히 한 3, 4일에 한 번 정도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이번 주에는 무슨 책이 나왔나, 매일같이 나온 신간들, 만화책만 그렇습니다. 정리된 것들 다 이렇게
확인하거든요. 확인해서 이거 재밌겠군, 이거 재밌겠군 하는 것들은 다 컬렉팅 시켜놔요. 리스트화 시켜놓는데, 빅배드 폭스 처음에 책도 그런 컬렉팅화 시켜놓은 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사지는 못했죠. 저도 비용이라는 게 있으니까 나중에 기회 되면 봐야지 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컬렉팅화 시켜놨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 애니메이션이 회사 IPTV 회사에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가 책으로 본 거였는데, 책으로 보려고 준비해놨던 건데 애니메이션이 나왔네. 그때 애니메이션 나온 걸 처음 한 거죠. 그러면 이 애니메이션은 누가 만들었지 하고 보니까 원작자가 같아요. 벤자민 레네가 애니메이션 책도 만들었는데 애니메이션 만들었어. 그래서 저는 나온 시기가 비슷하니까 그럼 애니메이션이 먼저인가? 책이 먼저인가를 고민해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료를 막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책을 먼저 냈고, 이 사람이 어네스타 셀레스틴이라는 작품, 이 포스터도 예전에 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 어떤 스토리 라인이 연결되는 거죠. 이 작가에 대해서. 그럼 이 사람은 누굴까? 프랑스 사람이네. 벤자민 레네. 근데 철자는 벤자민 레너네. 그러면 이게 프랑스 발음으로 해서 이렇게 했구나. 그러면 이 출판사는 이름을 벤자민 레너라고 안 하는 거 보니까는 이제 최대한 프랑스에 대해서 그렇게 그 초점을 미국식 발음, 미국식 문화권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유럽, 프랑스 문화권에 맞춰서 이 작품을 설계해서 우리나라에 출판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애니메이션을 처음 봤는데 재밌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봤으니까 그럼 이 책도 한번 봐야지. 이 책을 봤는데 애니메이션이랑 내용이 좀 달라. 애니메이션은 옴니버스식으로 무대에서 연극하듯이 3개의 챕터로 나눠져 있는데 책은 그 3개의 챕터 중에서 가장 긴 주된 내용이 되어 있구나.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빅배드 폭스라는 원작을 만들어내는데 주변에 있는 캐릭터를 가지고 좀 더, 왜냐하면 챕터 3개 중에 첫 번째 챕터는 좀 더 슬립스틱이 강한 코미디였거든요. 그래서 코미디적인 요소를 좀 더 앞에 넣어서 관객들한테 사랑을 유도하고, 두 번째 자신들이 하고 싶었던 얘기를 먼저 하게 되고, 두 번째가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세 번째 또 얘기로 이 아이들이 많이 보게 될 거니까 크리스마스 얘기들을 좀 하게 되었구나. 이 얘기들을 좀 더 첨가해서 하고 싶어 했구나라는 것들이 이제 머릿속에 설계가 되는 거죠. 이것까지 설계가 되면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구나라는 것까지 가지게 되는데, 여기서 아까 제가 더 나가게 되면 어떤 생각까지 가지게 되냐. 지금 제가 가지게 되는 거 첫 번째는 애니메이션이 만화책보다 더 좋다. 한국 성우분들은 더 정말 나레이팅이라고 하나요? 그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네요. 그 성우를 정말 잘하신다. 그리고 이런 애니메이팅을 하기 위해서 겉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서로 통일감을 가지고 얘기를 맞췄을까? 왜냐하면 동세가 결코 적지 않았거든요. 3D 같아 보이진 않았는데, 3D로 만들었다면 정말 대박이고 3D 같아 보이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라는 생각하는 것까지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도 만들 수 있겠구나. 이런 사고 체계들 러빙 빈센트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유화로도 애니메이션을 저렇게 만들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나 같으면 제 입장에서는 유화로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한 좋은 작품이 뭐가 있을까? 마찬가지로 이런 빅배드 폭스처럼 이런 동화 작업, 이런 식으로 액팅을 할 수 있는, 이런 겉선을 만들 수 있는 게 뭔가 체계화된 과정이라는 게, 시스템이라는 게 있다면 정말 더 애니메이션답게 만들 수 있는 어떤 효과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면 어떤 작품을 더 만들 수 있을까? 그럼 앞으로 내가 만약에 웹툰을 만들고 그걸 원작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게 되거나 또 만화를 만들고 그걸 원작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게 되면은 어떤 방식이 좋을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 전 이것까지 가게 되는 거죠. 제가 이 작품을 보면서 소화하게 된 내용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독자분들은, 이 방송을 들은 분들은 이 빅배드 폭스라는 작품을 보면서 소화돼서 자기화되는 어떤 내용이 분명 다르겠죠. 저랑 다른 뭔가 세상을 살아오셨으니까 다 각자마다 개개인의 빛나는 인생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콘텐츠를 소비하는 단계가 최고는 여기까지 이르러야 이 컨텐츠를 제대로 정말 끝까지 소비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얼마 전에 개봉했던 저스티스 리그 같은 작품 보면서 이 단계까지 저는 그 단계까지 소화했죠. 그냥 촬영본을 나한테 줘. 내가 편집해 줄게. 그럼 내가 지금 영화보다 더 편집 잘해서 당신들한테 줄 수 있어 라는 단계까지는 제가 이르렀는데, 그게 제 소화된 내용이긴 했지만 어쨌든
뭐 모든 작품을 그렇게 소화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적어도 최대한 이게 습관화는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좋은 독자라면. 근데 이거를 막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는 섬나라잖아요. 위에는 북한이 막혀 있고 양 삼면에는 다 바다가 있고 그나마 건너가면 섬나라 또 일본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갇혀 있는 나라의 문화권이 돼버리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뭐냐면 굉장히 열등감, 바쁨, 굉장히 바빠요. 굉장히 바쁘고 다이나믹하고 뭔가 타인에 대한 열등감 이런 것들이 좀 커지게 돼요. 문화권들이 그게 좀 신비로운데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어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모르는 무언의 압박감들이 좀 있는 상태인 것도 맞지만 그리고 우리는 너무 바쁘게 이런 것들만 그냥 인스턴트로 하루하루를 때우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뭔가 이어져서 큰 인생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멈춰낼 수 있는 시간들이 이런 컨텐츠 아까 앞전에 설명드렸던 바깥나라의 소녀라든지 빅배드 폭스라든지 이런 작품들을 나우시카도 있었군요. 오늘 나우시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개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멈춰보면서 나 자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습관화돼 있지 않으면 뭐 지식의 확장 이런 것들을 떠나서 어떤 자신의 자존감에 대한 확장성과 자존감에 대한 어떤 고민, 발전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컨텐츠를 그런 목적으로 소비를 해야 되거든요. 미술도 마찬가지고. 전 그래야 된다고 전 주장을 합니다. 모든 작품을 그럴 수는 없지만 항상 그러려고 습관을 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 작품 이게 일반 사람들 잘 안 보시는 작품이잖아요. 이 작품을 보면서까지 이런 생각이 드는구나 나는 이런 내용으로 내가 소화를 시켜서 체내화 시키는구나라는 이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이 좀 습관화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내용을 좀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런 궁극적으로 좋은 자기 스스로가 내가 좋은 독자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 비로소 아티스트들과 정말 교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나면 아티스트들도 더 힘이 나서 더 많은 세계들을 더 많고 더 신비로운 세계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이 제가 오늘 이 작품을 소개해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벤자민 레네의 작품 북레시피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15,000원이네요. 그리고 강희진 작가님께서 옮겨주셨습니다. 오늘은 만화책 소개 2017년 12월 31일 2017년 마지막 날에 소개해드릴 작품은 빅배드 폭스였습니다. 2018년엔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서 모두 좋은 독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책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진지한 만화 이야기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보라의 작가 이립입니다. 아, 2017년에 마지막으로 드리는 방송입니다. 올해는 참 다사다난했죠. 정말 국가적으로도 큰 일이 있었고, 그리고 큰 일의 그 한복판에 제가 있었고, 여러분들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해에도 무사하고 평탄하시길 빌겠습니다. 한 글 하나 읽어드리죠. 이렇게 끝내려고 했었는데, 오랜만에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이분이 누구신지는 처음에 몰랐기 때문에 일단 댓글 하나 읽어드리도 닉네임 중간글씨용이라는 분께서 원더풀 데이즈 편을 듣고 정말 많은 생각을 났습니다. 정말 희대의 편인 것 같아요. 10편이었는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화제를 하고 있고 제일 조회수가 높아요. 원더풀 데이즈가.
원더풀 데이즈 편을 듣고 정말 많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처음 원더풀 데이즈 제작을 알게 된 것은 1998년 처음 한국판 유타입이 창간되었을 때 기사를 통해서였죠. 제 기억으로는 창간 후에 당시 계획되거나 제작되고 있었던 국산 작품들이 많이 소개되었고 데모 영상 CD도 부록으로 함께 나눠줬던 것으로 기억하네요. 몇 개 생각나는 게 원더풀 데이즈, 아치와 시팍, 엘리시움, 아크 정도네요. 보시는 바와 같이 모두 흥행에 실패했고 그나마 아치와 시팍이 해외에서 호평을 받았는데 사실 제일 기대했던 것은 원더풀 데이즈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쭈르르 얘기하시다가 마지막에 뭐 너무 안타깝습니다. 항상 뭐 이런 원더풀 데이즈에 대한 실패에 대해서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 그리고 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리고 가끔 저와 제 작품을 언급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성인수 작가님 목소리를 들으러 들어왔다가 휴재 공지 듣고 깜짝 놀라서 주저리 글을 남겨봅니다. 어서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글을 써주셨더라고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평소에 들어주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제 방송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신 일반 그냥 독자분들 이런 컨텐츠를 소비하시는 분들보다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이 더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컨셉을 잡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있는데 뭐 굳이 컨셉을 잡아야 되나라는 생각도 있고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 작가님이 글을 써주신 걸 쭉 보면서 자신의 작품을 자주 언급해 준다는데 누구지? 이러면서 속으로 자기를 밝혀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대댓글을 달았죠. 작가님 성함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신지 제가 다 궁금하네요. 중간중간에 제가 언급한 분이면 누구시지라고 썼는데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저는 고일권 작가입니다. 감상에 젖어서 제 이름을 밝히질 않았네요. 라고 써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고일권 작가님이 누구신지 아시나요? 고일권 작가님 네이버에서 웹툰을 연재하고 계신 분입니다. 네이버 화요일 웹툰이죠? 수요일 웹툰이군요. 네이버 수요일 웹툰에서 칼부림이란 작품 연재하고 계시는 고일권 작가님입니다. 저랑 페이스북 친구셔서 아마 이 방송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댓글로 서로 이번에 동학 농민운동 관련해서 작품 만드시는 것도 그렇고 얘기를 좀 했었는데 지난번에 약속하셨던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한번 모시고 싶어요. 고일권 작가님. 제가 고일권 작가님 작품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모시고 찐하게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내년부터는 제가 웹툰도 다룰 예정이라서 처음으로는 아무래도 네이버 웹툰을 다루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고일권 작가님을 모시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작가님 스케줄도 있고 제 스케줄도 있으니까. 어쨌든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하고 제 건강도 걱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작가분들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알고 있어요. 방송 듣고 계시다는 거. 댓글 좀 남겨주세요. 댓글 좀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다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시간 되시면 후원도 해주시면 좋고요. 이제 제가 펀딩에 저번에 건강상의 문제로 펀딩에 실패했기 때문에 제가 비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작가님들 모시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려면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후원해 주시면 제가 더 좋고 알찬 작품 알찬 방송 만들 수 있으니까 후원들 많이 해주십시오. 팟빵을 통해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방송이 나가기 이전에 그 이전이 될지 다음 주 방송이 그 호회로 나가게 될지는 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다음 주에는 1월 1일이 지나서 나가게 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18년 이후부터는 웹툰 내용들도 좀 다룰 생각이다. 그걸로 봤을 때 웹툰 내용을 첫 번째 다루게 될 내용이 약간 호혜성을 띠고 방송이 나갈 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로 할 얘기는 레진 코믹스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적당히 받으시고 주변에 복 나눠줄 수 있는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